안녕하세요. 발표자 김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DL 기반의 SSR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SR이 무엇인지, DL 기반의 SR을 알기 위해 필요한 내용, 그리고 SR 모델에 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개요 부분에서는 이제 SR이 무엇인지, 그리고 SR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논문의 목차에서 어느 부분을 설명드리는지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SR은 슈퍼 레졸루션의 약자로서 초해상화라고 하며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SR은 이제 그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해상도 이미지의 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하나의 저해상도 이미지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단일 이미지 초해상화라고 하고,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중 이미지 초해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먼저 이 MISR은 관련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그 고해상도 이미지로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시퀀스로 이루어진 그 비디오 초해상화로 점점 발전을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SISR은 단일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 MISR이나 VSR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ISR에서 좋은 성능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MISR이나 VSR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ISR 분야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SISR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SR의 방법입니다. SR을 달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로 보관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인 재구성 기반의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딥러닝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이 DL 기반의 방법은 SISR 작업 시에 앞선 두 방법에 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ISR 작업은 특징 추출 및 표현, 비선형 매핑, 이미지 재구성 세 단계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이 세 단계의 SISR 작업을 전통적인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L 기반의 방법은 이 경우 그 세 가지 이 과정을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로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 비용 또는 컴퓨팅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방식의 알고리즘보다도 더 좋은 이미지 표현 결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DL 기반의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SR은 저해상도 이미지 수에 따라서 MISR과 SISR로 나뉘게 되고, 여기서 저는 SISR에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SR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설명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L 기반, 딥러닝 기반의 방식을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 연구 부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DL 기반의 SISR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데이터셋을, 그리고 이 SR에서 그 저해상도와 고해상도의 이제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맞춰줄 것인지, 그리고 또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학습 방식이 있는지, 또 그리고 생성된 그 SR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그 DL 기반의 SISR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이제 다양한 SISR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셋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주연 데이터셋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VID2K는 이제 모델 훈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800장의 훈련 이미지, 그리고 100장의 검증 이미지, 그리고 100장의 테스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고해상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뭐 프리커2K 또는 뭐 이미지넷, 뭐 VSDS300, 뭐 SF5 이런 식으로 많은 이미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셋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셋들 다 약간 고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와 다르게 이제 리얼 SR은 저해상도 이미지와 고해상도 이미지가 쌍으로 이루고 있는 이제 최초의 실제로 수집된 SISR 데이터셋입니다. 이 리얼 SR은 진짜로 이렇게 다양한 그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초점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 LR과 HR의 그 이미지 데이터셋 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저해상도와 고해상도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얻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셋 페어를 구하기 위해서 그 HR 이미지를 LR 이미지로 이제 조금 디그라데이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 열화 과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BI, 바이큐빅 다운샘플링, 그 3분의 1로 이미지를 축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BD는 이제 커널 7곱하기7 사이즈의 표준 편차 1.6인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스무디를 먼저 적용시킨 후에 3분의 1로 바이큐빅 다운샘플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D에는 이제 3분의 1로 바이큐빅 다운샘플링을 진행한 후에 그 이미지를 이제 노이즈 레벨이 30 정도인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시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화 과정의 주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 LR과 HR 이미지의 해상도가 다를 때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ISR의 목적은 이제 작은 크기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큰 그 고해상도 이미지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업샘플링 과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업샘플링 과정에서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 보관 방법입니다. 이 보관 방법 중에서도 사실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 방식이 DL 기반의 그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은 이 바이큐빅 방식은 이 인접한 16개의 픽셀을 통해서 보관을 하는 방식인데, 이 보관이 가장 다른 보관에 비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큐빅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볼루션 층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 전치 컨볼루션 층과 서브 픽셀 컨볼루션 층이 있습니다. 먼저 전치 컨볼루션 층은 이제 입력 행렬 주위에 패딩을 추가를 해주거나 또는 입력 행령들 이 값 사이에 그 패딩을 추가하는 그 두 가지로 방식이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패딩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해상도가 증가되는 방식이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브 픽셀 컨볼루션 층은 이미지에서 이제 특징을 뽑아서 그 차원을 증가시켜 준 후에 이 증가된 차원에서 그 주기적 셔플링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 특징별 포인트를 이제 재배열시키는 방식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샘플링에서도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방식입니다. 이 DL에서 그 학습 방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 방식, 비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R에서 이
LR과 HR 데이터셋 두 개가 페어로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 지도학습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LR 또는 HR이 하나만 존재할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이제 그룹화를 하거나 뭐 관계를 찾으려는 이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비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은 이 생성된 그 LR과 HR 이미지의 오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실 함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픽셀 손실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픽셀 손실 함수로는 대표적으로 L1, L2 그리고 칼보니얼 로스가 있습니다. 일단 L1, L2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 노란색 점들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경우에 이 노란색 점들은 실제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손실 함수는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손실 함수는 이제 이 오차가 그 차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값들에 대해서 제가 손실 함수를 나타내게 되면은 오차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오차라고 할 경우에 이러한 일련의 점들에 대해서 흰색 직선이 이렇게 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L1과 L2도 비슷한 직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상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런 점과 직선 사이를 거리를 오차라고 할 경우에 L1의 경우는 이제 이상치가 들어와도 사실 이 절대값으로 손실함수를 계산해버리기 때문에 오차를 계산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살짝만 올라간 정도지 이상치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2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가 오차라고 할 경우에 이 오차의 값을 제곱으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오차가 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너무 큰 상태로 이제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는 지금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L2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이 직선이 이렇게 이상치 방향으로 좀 많이 이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가 오차이기 때문에 이 커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상치 방향으로 더 직선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 L1은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지만 L2는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오차를 제곱해주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칼본이라는 함수는 이제 L1과 L2에 대해서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이 수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본이라는 함수는 이제 제곱 및 절대값 그리고 이 작은 입실론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실론 값을 통해서 일단 먼저 작은 오차에 대해서 방지를 하게 되고 이 제곱 루트를 사용함으로써 그 큰 오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이 칼본이라 함수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상치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LR과 HR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SR 이미지를 얻었을 때 이 SR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 평가하는 방식은 그 원본을 참조하느냐 하지 않느냐 좀 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각 단계에서도 이제 이걸 객관적 방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또는 주관적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OU와 OA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이미지 평가 방식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내용은 원본을 참조하는 방식 중에서도 그 객관적 평가 방식인 그 PSNR과 SSIM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평가 방식은 픽셀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먼저 PSNR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PSNR은 그 MSE라는 이 픽셀 기반의 차이를 이용한 평가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SE 값이 낮을수록 PSNR 값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이미지 평가 방식은 단순히 그냥 픽셀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할 때 좋은 평가 지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지를 저희가 볼 때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미지의 텍스처, 뭐 질감, 색상, 명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이 이미지가 정말 자연스럽다,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이 PSNR의 평가 방식은 사실 그냥 단순히 이미지의 차이, 픽셀 간 차이만 기준으로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 충분한 이제 평가 지표가 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SIM은 Structural Similarity Index의 줄임말인데 이 SSIM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의 휘도 그리고 대비를 구하고 이 휘도와 대비를 통해서 이미지의 구조를 구해서 이 세 가지 휘도 대비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평가하는 그 이미지의 정보에 대한 그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SSIM이 높다는 의미는 그 원본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 간의 그 유사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질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매트릭을 모두 활용을 해서 나타내게 된다면은 좋은 이미지 품질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OA 방식에서는 이제 사실 모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스라는 방식은 이제 인간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냥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약간 1에서 5점으로 이제 이 이미지를 뭐 어떤 이미지는 1점, 어떤 이미지는 2점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주관적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연구에서는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셋은 어떤 걸 쓸 것인지, VID2K나 뭐 또는 LR과 HR 이 쌍으로 이루어진 리얼 SR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미지넷이나 뭐 셋5, 뭐 셋14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디그라데이션의 그 열화 과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LR과 HR의 해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가장 클래식한 방법인 보관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그 전치 컨볼루션 또는 서브 픽셀 컨볼루션으로 업샘플링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성된 이미지의 그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원본을 참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FR 방식 중에서도 PSNR과 SSIM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SISR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DL 기반의 SISR 모델에서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을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이제 이 Reconstruction Efficiency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SISR 모델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발전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Reconstruction Accuracy에서는 이제 재구성된 이미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Perceptual Quality에서는 이에서 설명드린 이 재구성 이미지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방식이 항상 그 시각적 품질의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각적 품질을 좀 높이면서 그 전에 말했던 그 PSMR이나 SSIM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 시각적 품질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더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논문을 보고 나온 모델들을 연도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추가로 그냥 참고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SRCNN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RCNN은 그 CNN 기반에 처음 나온 이제 SISR 모델입니다.
이 srCNN은 이미지 재구성 방식 중 이제 희소 코딩 방법에 기반을 해서 CNN 방식과 접목을 통해서 만들어진 SRSR 모델입니다. 이 srCNN은 총 이제 이 세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패치 익스트랙션 앤 리프레젠테이션 이 과정에서 그 이렇게 바이큐빅 보관된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일단 먼저 특징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니어 매핑 단계에서 1 곱하기 1 그 컨버전 필터를 씀으로써 차원을 줄이고 이제 렐루 함수 이제 맥스가 이제 사실 렐루 함수인데 이 렐루 함수를 통과하면서 비선형성을 증가시켜서 더 의미 있는 그 관계 정보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컨스트럭션 단계에서 두 번째서 뽑은 이 특징 맵을 활용을 해서 거해상도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 srCN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 층을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당시에서 CNN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srCNN은 너무 이제 기반이 되는 모델이고 이제 이 모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VDSR입니다. 이 VDSR은 그 srCNN 그 당시에 이제 층을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네, 이 층을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 기록이 소실이나 폭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그 레즈넷 모델인데 이 레즈넷 모델에서는 이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모듈을 사용해서 그 기록이 소실 문제나 폭발하는 것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착안해서 SR에도 적용을 시킨 게 VDSR 모델입니다. 이 VDSR 모델에서 이 레지듀얼 블럭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레지듀얼 블럭은 사실 그 잔차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고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경계면 부분이 여기 좀 모호하게 나타나고 여기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한다면은 모델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레지듀얼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사용해줌으로써 이 VDSR 네트워크는 srCNN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추가적 이야기인데 이 레지듀얼 블럭에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층이 이후에 나중에 나온 이제 EDSR이라는 논문에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성능을 높이진 않는데 메모리 소모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지적을 하여서 이제 그 이후에 SRSR 작업에서는 종종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 DRCN인데 이 DRCN은 재기적 학습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 재기적 학습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진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듈을 여러 번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똑같이 학습을 시킬 때 이 모듈들은 다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더 많이 뽑아내지만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RCN에서는 이 재기적 학습을 통해서 더 적은 파라미터 수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기 학습 또는 잔차 학습을 이제 사용하는 모델로서는 뭐 DRRN, 맵넷 또는 뭐 CRN, CRRN FN 등등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그 DRCN에서 이제 스키 커넥션을 이제 사용해주게 되면 사실 이 DRCN에서 사용해주는 스키 커넥션은 사실 제한적으로 장기 기억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맵넷에서는 이 게이트 유닛에서 다시 이제 메모리 블록으로 이렇게 스킵 연결을 해줌으로써 이제 장기 기억 부족 문제를 좀 많이
더 많이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 유닛은 그 1곱하기1 컨볼루션을 층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스킵 컨디션을 통해서 그 차원이 증가를 하더라도 이 컨볼루션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해주고 또 스킵 컨디션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적은 차원으로 더 많은 의미적인 이제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이팅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이제 모델로서는 이제 맵넷 말고도 뭐 SR 댄스넷, 뭐 MSRN, IDN, CARN 또는 그리고 이 어텐션 모듈과 결합돼서 효과적인 이제 게이트 모듈을 구성하는 이제 MDCN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게이팅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커리큘럼 러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점진적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모델들은 사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의미를 또 파악해서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 의미론적 그 정보들을 파악하기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구조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한 번에 크게 키우면은 그 미세한 구조를 잘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의 SISR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LP SRN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2배, 4배, 8배 이렇게 점진적으로 키워주게 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큰 스케일링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LAP 그 라플라시안 가우시안 방식 사용하는 이러한 모델은 이전 모델과 달리 이런 바이큐빅 보관을 사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해상도 입력 영상에서 직접 이제 특징을 추출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계산 부하가 낮아서 속도 면에서 더 빠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칼보니얼 로스나 뭐 재기 학습 또는 뭐 스킵 연결 등등 좋은 건 이제 다 가져다 썼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SR 이미지의 재구성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이 SR 이미지의 재구성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총 일단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도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 다중 스케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 스케일은 이제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이제 스케일에서 다중 스케일은 이제 다른 스케일에서 다른 특성을 더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한다면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SRN 네트워크가 이제 MSRB 모드를 보면은 단일 이미지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스케일을 다르게 보는 이제 그 컨볼루션 그 필터 크기를 다르게 보는 방식을 사용해서 다양한 스케일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는 밀집 연결 댄스 커넥션입니다. 이 댄스 커넥션 방식은 댄스넷에서 제한된 방식입니다. 이 댄스 커넥션 방식은 이제 연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이 댄스 블럭은 이제 레지듀얼 블럭과 다르게 모든 이전의 그 레이어의 특징에서 다른 층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게 돼주게 되면은 이제 저수준의 특징과 고수준의 이제 특징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결층을 통해서 이제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댄스 커넥션을 활용한 모델로는 이제 RDN을 제약하고 뭐 맵넷, RPM넷, MF넷 등의 이제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피드백 메커니즘입니다. 이 피드백 메커니즘은 이제 출력 결과를 이전 상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 29를 보시면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사실 이 A, B, C처럼 이렇게 다운샘플링 과정 없이 그냥 업샘플링을 이제 언제 하느냐, 뭐 시작할 때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업샘플링을 시켜줘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실 그저 LR 영상의 특징을 구해서 그냥 HR 영상을 구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DBPN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들과 다르게 이 다운샘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다운샘플링은 SN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 DBPN은 독특하게 다운샘플링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업샘플링 해주고 다운샘플링, 업샘플링 해주고 다운샘플링,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의 그 단계 간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LR과 HR 간의 그 비선적 관계를 이 친구가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에 이제 오류를 학습해서 그 모델이 스스로 수정하고, 그러한 이제 오류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제 DBPN 이제 토큰은 큰 스케일의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키워주고 작아주고 키워주고 작아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오류를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좀 많이 커지더라도 스스로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사용된 모델은 이 DSRN 또는 SFRBN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 사전 정보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이 방식은 사실 대부분의 그 SR 방식은 단순하고 구현하기 쉬운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는 그 중요한 특징들이 손실되거나 그 고주파의 그 세밀한 정보를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전 정보를 활용하는 그 SR 모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DGRE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추가적 사전 정보로 엣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에서도 엣지를 구하고, 특징 맵에서도 엣지를 구하고, 출력해서 나온 그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도 사실 엣지를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엣지를 사전 지식으로 사용해서 그 HR 이미지의 그 고주파적 그 세부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전 정보 모델로는 DGRE를 제외하고 C넷이 있습니다. 이 C넷은 이제 C넷은 이 이미지 엣지를 또 자동적으로 학습시키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지각과 왜곡의 그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 지각과 왜곡의 그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LR의 이미지를 X라 하고 에러로부터 생성된 그 HR 이미지를 X 프라임이라 할 경우에 이미지의 그 지각적 품질은 사실 이 생성된 그 X 프라임 이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곡은 무엇이냐? 왜곡은 그 X와 X 프라임이 얼마나 같은지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각과 왜곡에 대한 정의를 이해했다면은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고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델 이름 밑에 나타난 그 숫자들은 PSNR과 SSIM의 수치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수치를 본다면
SR 레지넷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객관적 지표를 확인했을 때는 이 SR 레지넷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각적 품질로서 이미지가 뭐가 제일 좋은지는 이 작은 패치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미지를 두고 원본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 세 번째에 있는 이미지가 가장 원본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의 뜻은 이제 SR 겐 모델이 지각적 품질이 가장 높다라는 말과 동일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 지표가 좀 높았던 SR 레즈넷과 이 SR 겐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SR 겐은 지각적 품질도 높고 사실 SR 레즈넷에 비해서 왜곡도 높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SR 레즈넷은 SR 겐과 비교를 했을 때 지각적 품질도 낮고 왜곡도 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각과 왜곡 사이에서는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2018년에 CVPR에서 더 Perception Distortion Trade-off라는 논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지각과 왜곡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지각 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픽셀 단위의 손실 함수들은 출력 이미지가 목표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의 픽셀 값들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될 경우에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지각 품질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의 지각적 품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지각적 품질을 높이려면은 이미지의 색상이나 질감, 패턴이 좀 이렇게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 페널티를 이제 부과시킴으로써 학습을 진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 텍스처 손실 함수입니다. 이제 이 텍스처 손실 함수는 출력 이미지 y 프라임과 이제 y 고해상도 이제 y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특징 표현 간의 차이를 또 이렇게 파악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32를 보시면은 맨 끝에 있는 이미지가 텍스처 손실을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존의 픽셀 방식 또는 뭐 바이큐빅, SRCNN 그리고 원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지각적 손실, 이 텍스처 손실 함수를 쓴 것이 가장 좋은 지각 품질을 만들어낸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처 손실의 경우에는 근데 이미지 텍스처인 색상, 질감, 패턴을 고해상도 이미지와 되게 유사하게 복원을 하려 하지만 이미지의 특정 객체나 형태인 공간적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 손실의 개선으로 나온 것이 이제 타겟 perceptual loss입니다. 이 손실 함수는 이제 OBB라는 이 라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OBB가 무엇이냐면 오브젝트, 바운더리, 백그라운드 이 세 가지 경계, 배경, 객체 이 세 가지 OBB 레이블을 활용해서 더 나은 이제 공간적 구조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33을 보시면은 여기서 기존에 항상 사용되었던 픽셀 기반의 손실 함수 그리고 이전에 지각 손실 함수 그리고 지금 사용된 타겟 퍼셉트 로스 이거를 이제 모두 사용한 걸 이제 같은 이미지를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이미지가 가장 뭔가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각 왜곡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였던 좀 완화하는 방식이었던 어드버설 러닝이었습니다. 이게 이 간은 2014년에 이제 굿펠로우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간 방식은 사실 생성기가 판별기로 이제 구성이 돼서
생성기는 판별기를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판별기는 또 이제 생성기가 생성한 그 이미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방식인 그 적대적 학습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간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처음 이제 SR에 적용된 것이 SR 간입니다. 이 그림 34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간 방식이 그 MSE 방식보다도 가장 자연에 있는 이미지를 더 잘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MSE 방식의 이제 기존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픽셀 바이 픽셀로 이제 비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픽셀 값들이 아무래도 그 중간의 값을 가지는 경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MSE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이미지가 이렇게 스무딩 된 이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간 방식은 적절적 생성 방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고주파수의 이제 세부사항과 질감을 보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R 간에서 좀 가장 창의적이라 했던 부분은 사실 이 지각적 손실 함수 부분인데, 이 SR 간에서 지각적 손실은 이제 픽셀 수준의 오차보다 그 지각적 유사성에 더 중점을 둔 VGG 네트워크의 특징 맵에 기반한 콘텐츠 손실과, 그리고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그 실제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적대적 손실 Adversarial Loss의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여 SR 간이 더 사실적인 질감과 선명한 디테일을 가진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 SR 간 이후에도 나온 모델로는 ESR 간 또는 뭐 SFT 간 등의 간 기반의 모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추가 개선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내부 통계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훈련된 그 기존의 그 초해상화 방식들은 테스트 이미지에서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최근에 그 SRSR 모델들은 제한적인 그 데이터셋만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미지가 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학습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성능을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그 내부 통계 방식입니다. 이 내부 통계 방식은 이제 이미지 내부에 반복되는 패턴과 구조를 학습을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자체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이미지의 고유한 특성과 세부상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가 뭐 좀 비이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이미지더라도 이제 이미지 내부의 패턴과 구조를 더 많이 학습을 해서 그 다양한 변형들에 대해서도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샷 SR이라는 그 모델에서는 이미지를 다운 스케일링 시킨 후에 얘를 다시 이제 테스트 이미지 크기로 다시 키우는 그러한 학습을 진행해서 이 학습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테스트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로샷 SR이 적용된 이 이미지를 좀 다른 모델과 비교한 것을 확인해 보면은 엄청 옛날 이미지를 가져와서 적용을 하더라도 사실 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선명하게 복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엘리어싱이 있는 이미지, 그 비이상적인 조건인 이미지라 하더라도 다른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좀 선명하게 이렇게 모습을 복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개선법으로 먼저 내부 통계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참조 기반의 SISR 방법입니다. 이 참조 기반의 초해상화 방식은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와 유사한 참조 이미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그 이미지의 텍스처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 기반의 초해상화 방식은 참조 이미지가 로우 레졸루션 저해상도 이미지와 유사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이 이제 부족하다면 그 모델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참조 이미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와 고해상도 참조 이미지 간에 해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미지 간에 영상 대응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시차 문제라고 합니다. 또 이제 참조 이미지로부터 얻은 고주파 정보를 이제 또 LR 저해상도 이미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참조 기반의 SISR 모델 중 하나인 크로스넷 네트워크를 보았습니다. 이 크로스넷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고해상도 참조 이미지와 저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고 워래핑이라는 기술과 다중 스케일의 특징을 이제 추출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조 기반의 SR 방식은 이제 기존의 SISR 모델보다 더 많은 텍스처와 고주파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 크로스넷과 이제 다른 모델을 비교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 저해상도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조 기반의 방식을 사용한 크로스넷 네트워크에서는 잘 그라운드 트루스랑 거의 비슷하게 찾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기반의 방식 크로스넷 외에도는 뭐 SSEN, 뭐 EFENet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찾아봤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